자, 부지런히 그러면 하시겠습니다. 자, 238페이지 지난번에 이제 하다 말았거든요. 그죠? 아직 얘기를 읽긴다 읽었었나? 읽긴다 안 읽었었나? 예. 예, 예컨대 그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제 윗문단 얘기 이제 계속 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그 윗문단 그죠? 예컨대 그 윗문단. 238페이지 밑에서 둘째 문단이죠. 만일 그러니까 긴장과 분쟁과 해결 불가능한 딜레마가 모든 분야의 향신료라면 어떤 문화에 속한 인간이든 누구나 상반되는 신념을 지닐 것이며 서로 상충하는 가치에 찢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모순된 신념, 그죠? 모순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 이것은 모든 문화에 공통되는 핵심적 측면이기 때문에 별도 이름까지 있다. 인지부조화다. 그래서 인지부조화는 흔히 인간 정신의 실패로 여겨진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핵심 자산이다. 저도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이게 뭔 얘기냐 지금 그랬어요. 이게 핵심 자산이다. 그래서 만일 사람들에게 모순되는 신념과 가치를 품을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의 문화 자체를 건설하고 유지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근데 처음 읽을 때 이제 뭔 얘기인가 했는데 뒤에 좀 보고서 맞춰보니까 딱 요런 관점에서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인지부조화? 뒷부분 좀 보면 지난번에 인지부조화 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그 UFO 그 휴거 대소동. 그죠? 휴거 대소동. 인지부조화. 그래서 이제 인지부조화가 그 자신의 신념이 모순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게 그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산이라는 게 그 모순이 있지. 어떤 사람이든 다 그 우리는 그 픽션의 세계를 상상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사는데 그 상상의 질서라는 게 다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다. 그런데 이제 그 모순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모순적일 때 이것을 이제 그 비일관성이나 모순성을 불쾌하게 여겨 이것을 감소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심리학 책에는 심리학 그 교과서에는 그러니까 모순성을 불쾌하게 여겨. 내가 그죠? 어떤 모순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야 이게 충돌하네. 그래서 그것을 뭔가 감소시키려고 한다. 요게 이제 그 지금 말한 핵심 자산이라는 거예요. 모순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지. 모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순을 줄여야 된다는 거는 그 일관되게 뭔가를 맞춘다는 건데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모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관되게 맞춰야 되는데 태도나 행동을 바꾸려 시도하는데 태도는 일종의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뭐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 안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머릿속 생각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행동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다. 행동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행동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마음가짐을 바꿔가지고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일치. 자,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그죠? 예언이 틀렸을 때, 이 휴거 사태. 그래서 자신들이 그 사난다라는 그 휴거라는 그 신을 믿고 그거에 일치하는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일치하는 행동을 해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UFO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어긋났잖아. 어긋났는데 어쨌든 자신들은 그런 행동을 했어. 어긋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였냐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죠? 어디 갔어? 일치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소수의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빛을 퍼뜨려서 신께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을 바꿔버린 거죠. 믿음을 바꿔서 지금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았다. 이것이 또 우리가 열심히 한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 그걸 일치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거기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왜 인간 정신의 실패다, 그죠? 이렇게까지 얘기 나온 거예요, 그죠? 인간 정신의 실패. 이렇게 너무나 뻔한 객관적인 사실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을 바꿔가지고 일치시켜서 신앙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할 얘기가 무지 많아요. 이건 뭐 3-4시간 이상 얘기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이거 관련돼서.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인지부조화 얘기이기도 하고 이 책하고 연관된 얘기도 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태도가 아까 말씀드린 마음가짐, 그죠? 어떤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는 것보다 역의 인과관계, 그러니까 행동이 태도를 결정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일반적인 것처럼 보인다.
요게 우리 직관에 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행동 후에 그 행동과 일관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는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행동을 저지르고 행동에 대한 합리화로서 특정한 태도나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은 아까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심리적 일관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진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도 이제 이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심리적 일관성. 그러니까 뭔가 어긋나면 스스로 불편해한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불편해서 고친다는 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고 이게 아니라 뭔가 그거를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데 그게 왜 그런지 좀 이따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태도와 행동이 불일치하여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면 불편감 또는 긴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려는 동기가 유발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미 행한 행동,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낸 행동이죠. 이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예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태도, 마음을 바꿔버린다는 거지, 마음을. 에휴, 이미 저질렀는 일, 이거 이렇게 잘 됐지, 이런 식으로 행동과 일관되도록 변화시킴으로써 부조화를 감소시키게 된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이제 데카르트를 뒤집는 얘기예요, 이게. 여기 사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시작점이긴 해요. 20세기 중반 1950년대 나온 얘기인데 그때 뭐 비둘기 미신 뭐 이런 심리학적인 얘기들이 막 나오고 행동 심리학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분자생물학의 발전 그다음에 90년대 21세기 들어서 뇌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게 맞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얘기가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합리적 동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동물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따진 다음에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으니까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이거는 반대라는 거지. 일단 저지른 다음에 그거를 합리화한다는 거죠. 이거 반대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그 연구가 되겠습니다. 패스팅도 아주 고전적인 연구.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사례를 정말 많이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우 심포도 그 얘기예요, 이게. 그죠? 여우가 이제 포도를 따먹지 못하자. 그 포도를 저 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바꿔버린 거죠. 믿음을. 그죠? 자신의 믿음을 바꿔서 일치시킨 것. 내가 못 먹는 이유는 저거 쉬어서 못 먹어. 이렇게. 이거. 그 다음에, 요거 2번.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그 부와 체육대회에서 한 팀이 어쩔 수 없이 한 팀이 편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해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이겨야 되니까 같이 협력적으로, 야, 일로 해, 하고 행동한 후에, 아, 이 녀석도 좋은 해서 그에 대한 감정이 부러진다. 그죠?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우호적인, 협력적인 행동을 하고 나면은 우호적인 감정이 나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행동을 먼저 하고 나면. 뭐 이거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웃기 시작하면 그죠? 요거 사실 뭐 유명한 그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한 그 얘기거든요. 일부러 웃기 시작하면 마음도 이거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일단 웃으세요. 웃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행동 이후에 감정이나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뭐 실제로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상으로 연인이었는데 서로 사랑하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그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그런 거죠. 행동을 먼저 하고 나면 그에 맞는 마음이 생긴다. 그 다음에 4번도, 이런 일도 많이 있었죠. 그죠? 사고 싶었던 예쁜, 당연히 비싼 구두를 샀는데 매우 불편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름 있는 브랜드는 사이즈가 원래 좀 작게 나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죠? 잘못된 구매나 소비 행위 많은 경우 이와 같은 심리적 합리화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반품하기도 귀찮고, 또 이거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심리학적인 걸 알기 때문에 그 경영 전략, 마케팅 전략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요게 인지 부조화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에요. 일주일 무료 체험 후 마음에 안 들면 전액 환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야, 일주일 다 쓰고 쓴 다음에 그 물건 중고되지만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환불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파격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인지 부조화랑 일단 행동을 해서 일단 돈 내고 일주일 정도 시간 노력 투자해서 체험했다면 그것이 무슨 뭐 다이어트 기구든 아니면 일주일 뭐 수강, 그죠? 영어 수강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쨌든 열심히 듣고 나면 나름 좋은 것을 믿게 돼 있어요. 태도가. 내가 성실하게 이걸 일주일 동안 공짜로 들었으니까 괜찮네 해가지고 이제 계속 가는 그게 훨씬 많다는 거지. 반품하거나 이렇게 전액 환불 받는 사람보다 이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품기간 지나면 그다음부터 안 쓰잖아. 또 그렇게 되죠, 또 그죠? 예, 그게 그런 심리도 이용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나 뭐 다른 데서 어떤 강의 평가 이런 것도 많은데 이것도
이 강의 평가라는 게 이제 자기 평가라 그래요. 자기 평가, 학생이 자기를 평가하는 거지 강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출석하고 필기하고 공부한 수업은 좋은 강의라고 평가하고 거꾸로 걸석도 많이 하고 불성실하게 임한 수강생이 그 강의를 좋은 강의라고 평가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어떤 일을 열심히 했으면 그거를 좋다라는 감정이 생겨서 좋은 강의다라고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은 어디 갔지? 이런 문안의 발들어놓기 현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옛날 속담하고도 연관된 왜 윗목을 찾아니 아랫목까지 온다 그건가요? 그런 거 있죠. 왜 발을 들여놓으면은 집 안방까지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요청에 동의했던 사람이 나중에 더 어려운 요청에도 쉽게 동의하는 경향성. 그러니까 왜 샘플 한번 써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일주일 무료로 써보세요. 이런 게 다 사실 그거예요. 일단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행동을 하게 하면은 그것에 대한 그 선호가 생긴다는 거지. 감정이. 그러니까 사소한 것을 출발하여 동의를 만들어 가라. 그리고 여러분을 이런 책략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을 경계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요구하는 건 사소하다는 거예요. 큰 걸 요구하면 사람이 그거는 나랑 다른데 내 신념이 아닌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태도를 만들고 다시 태도가 행위를 만들어내는 닭과 달걀 같은 순환은 행동을 단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소한 행위 하나가 다음 행위를 쉽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한 가지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다음 유혹에 저항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이제 이런 건 사실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남녀 관계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그죠? 뭐 하나 이렇게 딱 키스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게 처음 문턱 넘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이처럼 태도가 행동에 뒤따른다는 원리는 그러니까 악행뿐만 아니라 선행에서 잘 작동. 그러니까 악행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왜? 그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그 얘기예요. 한번 하고 나면 이게 바늘 훔쳤는데 그다음에 뭐 통째로 못 훔쳐?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점점. 근데 선행도 마찬가지. 그래서 문안의 발전일으키 책략은 자선기부, 헌혈하는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헌혈 왕. 그게 왜 나오는 이거예요. 한번 헌혈하고 나면 또 이제 헌혈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좋다고 믿고 그 믿음이 또 그걸 강화해서 또 헌혈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헌혈하는 사람은 뭐 헌혈만 엄청 하잖아요. 그죠? 헌혈 증서 엄청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제품 판매도 마찬가지고. 한 실험에서 안전운전 자원홍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연구자들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운전합시다라고 커다랗게 쓴 현수막을 그들의 집 앞마당에 설치하는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단지 17%만이 동의했다. 그러니까 큰 거니까, 그죠? 큰 거니까, 이거 우리 주민이 안 돼요. 근데 다른 주민들에게는 보다 사소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높이가 10cm도 안 되는 조그만 팻말 하나 이렇게 작은 표를 앞마당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다음에 거의 모든 집주인들이 동의하였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니까 2주 후에 다시 방문하여 형편없이 큰 아까 그 현수막 설치를 요구하였을 때 76%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요거 조그만 거 해준 사람은 조그만 것도 했는데 그래 큰 것도 잘하세요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처음부터 큰 거 해달라면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문안에 발 들여놓기 현상.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먼저 처음 하게 하는 게 어렵지. 그 한번 조그만 행동이라도 하게 하면은 그것을 이제 악순환 또는 선순환시켜서 더 큰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근데 그 원리는 뭐냐?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행동을 저지르고 무엇을 믿는 존재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이제 평가하는 게 이거예요. 인지부조화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거기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 자체를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인지부조화는 핵심 자산이다. 근데 발전이라는 말이 없더라고. 사실 발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건설, 유지, 발전시키는데 인지부조화가 핵심 자산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라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 그죠? P and not P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모순을 피하면서 일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 문화가 건설되고 유지되고 발전한다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던 얘기대로 기존의 허구, 그러니까 상상의 질서는 뭔가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거나 또는 보다 정합적인 허구, 상상의 질서를 새로 만들어내면서 인간 문화가 건설되고 이제 발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인간은 극복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죠? 모순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불편하게 여겨서, 그죠? 불편하게 여겨서, 어떤 것처럼, 그죠?
그죠? 불쾌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겨서 비일관성이나 모순성을 감소시키거나 극복하려는 그 성향, 그것이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핵심 자산이라는 얘기, 동력. 자꾸 모순을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심리적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타고난다는 겁니다. 일관되지 않으면은 모순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우리가 타고난다는 거지. 타고난다. 물론 유발 하라리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왜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사실 더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얘기예요. 인지부조화 이거 과학적 함축은 이겁니다. 우리가 뇌과학이나 이런 거를 자꾸 오늘날 봤을 때 결국 이게 맞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서 나중에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의 선후관계 문제. 그러니까 내면적인 생각과 믿음이 먼저인가, 아니면 외면적인 행동과 반응이 먼저인가라고 했을 때 기존의 데카르트 통념 이래 데카르트 이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하고 행동한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다. 그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외면적인 행동이 머릿속 생각보다 먼저이며 우리의 생각이란 오히려 사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그죠? 그 생각을 하면 또 그 행동을 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합리화하거나 강화하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다. 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돼버렸어요. 과학적으로는. 이게. 그래서 이건 이제 뇌과학. 이것도 있는 거지. 저거라고만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들 이제, 경우도 분명히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이 또 어디서 왔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동으로부터 생각하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유명한 실험, 자유의지와 연관되는 그런 실험도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어떤 내가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미 뇌 속에서는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유의지 관련 실험 들어보셨나요? 진짜 닭이냐 달걀이냐잖아. 그 한편으로는 그렇죠. 한편으로. 그 생각은 행동에서 온 거. 끝없이. 이제 그건 이제 또 기회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근데 어쨌든 행동이라는 것을 좀 넓게 생각해서 몸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몸의 상태에서 먼저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고 또 그 생각이 행동을 강화하고 그렇게 또 행동을 강화하고 행동을 강화했기 때문에 또 생각이 이제 더 커지고 신념이 굳어지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의 상태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얘기가 이제 많이 길어질 텐데 더 안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감정 같은 거, 감정도 그렇고 사실 기억도 그래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든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컨트롤하는 거지. 감정의 표현을 컨트롤하는 거지. 감정 드는 거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돼. 또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이거 외운 다음에도 딱 가서 야 이게 뭐였지? 내 마음대로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현재의 과학은 그건 몸의 상태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피지컬한 몸의 상태. 몸의 상태에 따라서 기억이 잘 될 때도 있고, 그죠? 그거를 내가 기억나라 한다고 딱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외웠던 게. 아까 외웠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그거는 몸의 상태와 연관된. 감정도 그럴 거예요. 감정도. 그래서 그 감정 관련된 책은 나중에 분명히 할 겁니다. 그거 너무 재밌어요. 감정 관련 쪽이. 그래서 그때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있지 않느냐? 아니 있죠. 큰 차원에서는. 그런데 또 그 생각을 또 왜 했느냐? 또 닭과 달걀 같은 얘기예요. 그건 어떤 몸의 상태, 크게 이런 걸 다 행동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는요. 근데 그건 물리적인 차원의 얘기고, 또 우리는 또 의식적인 차원에서도 또 이걸 또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또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적인 데카르트 철학을 뒤엎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런 함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지금 말씀드린 그 의식적 차원에서 좀 더 재밌는 얘기는 사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부터 할 얘기, 이거.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왜 이러냐? 그렇잖아요. 행동하고서, 저지르고서 그걸 믿어버리면은, 그럼 우리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생각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생각 없는 동물처럼 살아가면 되는 건데, 우린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이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 생각을 하고 이게 뭔가 모순적이고 안 맞으면은 좀 그거를 이제 피하려고 또 고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인지 부조화를 감소시키려고. 이게 왜 이런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답변은 상당히 생물학적인, 동물 행동학적인 답변이고, 두 번째가 우리가 관심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발하려는 얘기 안 했지만, 이게 왜 그거를 저지른 다음에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느냐? 이 손실회피 심리라는 거, 요거를 또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손실회피 심리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손실회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득과 손실 중에서 손실을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실과 이득 중에서 그 손실을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생각하는데 보통 그렇게 2.5에서 3배 정도 얘기하는데 평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앞에 아무 문제 실험자한테 그죠? 실험자한테 당신한테 내가 뭐 10,000원을 주겠다. 그냥 10,000원을 주겠다. 아니면 이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20,000원 주겠다. 근데 뒷면 나오면 안 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뭘 택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택하냐면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10,000원 갖고 가죠. 그죠? 무조건 받는 거니까 10,000원은. 그죠? 동전 던졌다가 재수 좋으면 20,000원이지만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일단 10,000원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걸 똑같이 뒤집어가지고 이번엔 손실. 너 무조건 내가 10,000원 뺏어간다. 그래서 10,000원 무조건 뺏어간다. 근데 동전을 던져서 만약에 이제 그 앞면이 나오면 내가 20,000원 뺏어가고 던져서 뒷면 나오면 하나도 안 뺏어간다. 동전 던질래? 그냥 10,000원 뺏길래?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동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지. 상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 비대칭적이라는 거예요. 비대칭. 그 핵심적인 단어는 그겁니다. 비대칭. 이익에 반응하는 것과 손실에 반응하는 걸 얘기했을 때 우리는 손실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그걸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손실회피 심리예요. 똑같은 대칭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서도 그 손실회피 심리 뭐냐면은 내가 주식을 사자마자 상한가 치고 딱 드셨으면 야 기분 좋죠. 근데 그 기분 좋은 것보다 주식을 팔자마자 그 주식이 하한가 막 치는 게 아싸 기분이 훨씬 좋아요. 손실을 피했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어저께 네. 자존심만 드라마에서 살 때 이렇게 사고 한 3배쯤 올랐을 때 팔았는데 그럼 분명히 이득을 받잖아요. 팔고 나서 한 10배로 오른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기가 이익 본 거는 잊어버려. 자기는 잠재적 손실을 받아가지고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그죠? 팔고 나서 오르는 것도 기분 좋지만 팔고 나서 폭락하면 훨씬 더 기분 좋은 거고 또 마찬가지. 팔고 나서 더 오르면 더 열받고. 그 앞에 이만큼 벌은 거는 잊어버려. 생각도 안 해요 다. 다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아이들도 그러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너 수능 모의고사 점수 얼마냐 그러면은 제일 잘 본 걸 얘기해요. 맞아. 그리고 너 집값이 얼마냐면 집값 제일 높은 걸 얘기해요. 그다음에 좀 떨어지고 나면은 야 이게 원래 얼마짜리인데 원래 그 얼마짜리인데 아이들도 내가 원래 400점인데 이번엔 그런 식으로 항상 그거를 그 가장 높은 거로부터 어떤 손실로 생각을 하면서 더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손실. 3월달에 국어가 제일 잘 받고 9월달에 수업 제일 잘 받았으면 이거 원래도 그러니까 원래란 표현을 썼고 나 원래 이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번에 제일 잘 본 거는 자기랑 합쳐가지고. 그래서 손실회피는 정말 다양하게 그래서 저 손실회피가 그 조삼모사도 사실 손실회피라고 볼 수 있어요. 조삼모사도 야 뭐 3개 아침에 3개 저녁 때 4개 줄까 4개 줄까 3개 줄까 이거 똑같은 얘기 전체로 똑같은 얘기지만은 이 나중에 받는 거를 뭔가 미래 가치 할인이라 그래가지고 당장 받는 걸 더 선호해요. 그 손실로 좀 생각하는 바들인 게 있어요. 그건 좀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손실회피 심리가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 주식 팔지 못하는 거 주식 떨어지고 나면 내가 산 가격이 얼만데 손해보고 팔 수 없다. 손절은 손해보고 팔 수 없다. 내가 산 가격을 생각해서 가격 대비 손실을 생각해서 못 판다. 그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손절하지. 처음에 강의 초창기 때 옛날 그 네. 얘기하시면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뭐 어딜 가서 독을 먹으면 죽고 막 이런 게. 그죠? 위험회피, 네. 위험회피 심리랑 연관되는 거, 위험회피 심리. 예. 근데 특히 손실을 더 이제 그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익과 손실을 봤을 때 비대칭적으로 손실이나 위험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자기 산 주식이 떨어지면은 자기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은 벌벌 떨고 못 팔어. 내 돈, 이게 얼마인데 어떻게 파냐? 산 가격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거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 UFO 한 사람들은 아까 제가 거기다 써놨었어요. 그죠? 너무나 많은 걸 투자했잖아요. 거기에. UFO 온다. 그죠? 우리 구원한다. 집 다 팔고 가족과 헤어지고 투자를 했으니까 그럼 내가 그거를 이거 틀렸다라고 부정하는 순간 내가 투자한 거 다 손실로 처리가 돼버려요. 손실로. 손실로 처리해도 손실로 인정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손절 처리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내가 투자한 게 어떤 가치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죠? 그 얘기로 이제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뭔가 행동을 저지르고 나면은 그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거 일단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손실이 발생한 건데 손실을 처리하기보다는 나는 손해 본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다른 쓸모가 있다 이렇게 합리화함으로써 손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바꾸는 류의 사람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모순을 없애려고 행동을 바꾸든 생각을 바꾸든 이제 생각만 바꾸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손실 처리해야지. 이제까지 게 다 틀렸다. 이제까지 내가 했던 건 다 그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 근데 그게 어려워한다는 거죠. 손실 인정한다는 게. 훨씬 어렵죠. 예,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실패한다는 건 손실 인정하는 거니까 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건 사실 인간은 심리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매몰비용 효과가 그거예요. 매몰비용 효과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까 그 주식시장 얘기도 그건데 매몰비용 효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이 있는데 어떻게 파느냐? 손실. 그 다음에 뭐 버스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 내가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그것도 손실이에요. 손실. 기다리지. 그 다음에 그 남녀 연애할 때도 이게 애매한데 헤어지도 못하고 7년 뭐 이렇게 사귀다가 그게 이제 사귄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헤어지냐 해가지고 결혼을까지 해. 그러고서 바로 헤어지는 경우 있어요. 왜? 그죠? 그게 이제 그런 경우는 얘들은 손실 회피 때문에 안 헤어졌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헤어지는 그런 커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헤어진다. 아까워서 그런 심리인 겁니다. 그래서 막 막히는 길에 가는 차선 바꿨어요. 근데 내 차선이 가는데 다시 못 들어가 아까워서 그래서 서 있는 게 아까워서도 내가 한다. 그게 항상 작용해요. 작용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손실을 회피하면서 이걸 내 마음 상태를 맞춘다는 거죠. 그 이제 마음을 맞춰서 그 현재 상황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일치시키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생물학적인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요거예요. 요거 밑에 거. 우리의 뇌는 그 압도적인으로 사회적인 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뇌인데 사회적인 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자산은 사회적 신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한 게 없어요. 그죠? 남들이 나를 믿어주면 끝나는 거지. 뭐 이 세상에서 제일 뭐 좋은 거죠. 어떻게 믿던 간에 인간적으로 믿던 그죠? 거래 관계에서 믿어주던 신뢰성이 제일 큰 자산입니다. 근데 신뢰성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관성. 저는 믿을 만한 녀석이다. 그거 어떻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항상 했던 대로 하고 이게 논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 논리학이 아마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이제 논리학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뇌에서 아마 이 사회적 뇌의 일관성 문제에서 온 게 아니냐. 다시 말해서 타인에 대한 신뢰성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없는 사람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딱 하나지 뭐. 일관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일관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어떤 일을 잘못한 것보다 거짓말이나 배신한 것에 대해 더 크게 분노하고 우리 법적으로도 더 큰 책임을 묻잖아요. 그죠? 우리 대통령도 그죠? 대통령 왜 옛날
그 뭡니까 클린턴도 그렇고 그런 일 났을 때 문제는 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죠?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죠. 숨기려고 거짓말 그게 더 큰 문제다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네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거짓말을 해? 이거 있잖아요. 잘못한 거 자체가 잘못할 수 있지. 그죠? 그렇다고요.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우리 뭘 요구하는 거냐? 그럼 그 사람한테 거짓말이나 배신은 이거는 비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해. 이건 일관적인 거지. 일관된 것. 그죠? 그럼 일관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일관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여기 쓴 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그럼 몰라서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하지만 얘는 배신하진 않을 사람이라는 거지. 그게 핵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피인데 나피라고 말하는 거니까 논리적인 모순. 그죠? 배신은 피였는데 나피를 하는 거는 논리적인 비일관성. 의리는 한 번 피었다면 계속 피를 유지하니까 이거는 논리적 일관성.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리, 그 의리가 맨날 의리 옛날에 누구야 무슨 뭐 의리 해자하는데 그게 그런 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적 뇌는 의리와 배신을 가장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맨날 배신몰이잖아요. 배신의 정치보다 그죠? 배신자. 그게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가장 원초적인 프리미티브하다는 거지. 감정 중에서도. 왜냐하면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어쨌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보든 뭐든 간에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배신하는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지.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낙원 중에 삼국지 보면은 사실 뭐 한마디로 다 의리와 배신 얘기밖에 없어요. 의리와 배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관우는 의리의 화신이고 제갈량은 유비에 대한 어떤 충절. 이것도 의리죠. 그죠? 의리. 그 다음에 여포는 배신의 아이콘이고 이게 다 그 의리와 배신 얘기 사실은 그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삼국지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뭐 이렇게 장수가 잡혔을 때 제가 잡혔으니까 이제 귀공한테 귀공이 제가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죽여버리고 그죠? 바로 배신하면은 죽여버리는 거고 너는 섬긴 적 없다. 나 죽여라. 이러면 오히려, 그죠? 오히려 그 사람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의리의 화신. 그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아까 UFO 사건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헷가닥 해가지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지. 잘못 믿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 아니네 해서 딱 그 사람들이 마음을 바꿨다 그래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 사람이다. 배신자라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니.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사회적 뇌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일관성. 그죠? 내가 어떤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의리를 지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은 적어도 그 행동 자체는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신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 신뢰성을 그죠?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적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 모순을 해소를 한다는 거야. 내가 모순적인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맞춰가지고, 그죠? 맞춰서 그 행동과 태도를 맞춰가지고 전체로 행동 자체는 잘못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그냥 몰라서 이렇게 했을 뿐이다. 하지만 내가 믿으면 그거 한다. 그죠? 라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향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아까 그거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이거죠.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합리화시키는 거다. 그죠? 일치하는 거죠. 일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의 잘못 유무를 떠나서 심리적 일관성을 왜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느냐. 심리적으로 일관성을 추구해서 일관된 사람임을 보이는 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행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더 우선적인 게 굳이 따지자면은.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심리적 일관성을 왜 추구하느냐? 아까 이제 그게 문제였잖아요. 왜 불평감을 느끼느냐?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면 왜 불평감을 느끼냐면은 그건 신뢰성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모순적이지 않은 일관성을 다시 보임으로써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미 행한 행동은 남들이 다 봤으니까 야, 쟤 저렇게 해놓고서 또 딴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배신자가 되는 거지. 근데 저렇게 했으니까 그에 일치하는 얘기를 하면은 에휴, 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 바보들 하지만 어떻게 돼? 바보지만 신뢰는 할 수 있다는 거지. 믿었으니까 그렇게 행동했네. 하지만 그거 아니야.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고쳤을 수 있는 최소한 이제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좀 뭐 간단히 설명했는데 좀 약간 빠르게 어쨌든 그래서 핵심은 우리의 사회적 뇌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우리 그 인간 정신의 실표라고 여겨진다고 했지만 핵심 자산이라는 게 우리의 사회적인 그 뇌 때문에 우리는 모순이 발생하면 자꾸 그거를 맞춰가지고 일관성 있는 그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맞추고 모순적인 신념들을 다시 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적 뇌 때문에, 사회적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가보시면 얘기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인지부조화는 이게 작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뇌과학 얘기까지 다 연결되는. 자, 맨 밑에 그래서 예컨대 기독교인인 당신이 근처 모스크에 참배를 가는 무슬림을 정말로 이해하고 싶다면 모든 무슬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순수한 가치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보다는 이제 무슬림 문화에서 가장 극심한 딜레마의 현장을 찾아봐야 한다. 규칙이 서로 충돌하고 규범이 서로 난투를 벌이는 지점 말이다. 무슬림들이 두 가지 지상명제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지점이야말로 당신이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그 모순이 드러나는 지점이 이제 그 문화의 특성, 그죠? 어떤 문화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이고 또 그것이 이제 그로부터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문화가 이제 변동하고 발전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다음 정찰 위성.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완전히 무작위적일까 아니면 뭔가 전체적인 패턴이 있을까? 다시 말해 역사에는 방향성이 있을까? 대답은 있다이다. 그래서 수천 수만 년에 걸쳐 작고 단순한 문화들이 점차 뭉쳐서 더 크고 복잡한 문명으로 변했다. 그래서 세계의 메가라는 게 이제 커다란 그죠? 커다란 문화의 개수는 점점 적어지는 동시에 각각은 점점 더 크고 복잡해졌다. 물론 이것은 매우 단순한 일반화로 거시적 수준에서만 맞는 이야기이다. 미시 수준에서 보면 다르다.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메가 문화를 이루는 문화 집단들이 있듯이 조각조각 분열되는 메가 문화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몽골 제국은 한껏 팽창해서 아시아의 광활한 지역과 유럽의 일부분까지 지배했지만 결국 여러 조각으로 쪼개졌다. 기독교는 한 번에 수억 명씩 개종시켰지만 결국 수없이 많은 분파로 갈라졌다. 라틴어는 서부 및 중부 유럽에 퍼져나간 뒤 지역별 방언으로 쪼개져 각각이 결국 각국의 언어가 되었다. 하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움직임은 불굴의 기세로 진행되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이제 통합적인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240페이지. 자, 분열은 일시적인 반전에 지나지 않는다. 역사의 방향을 인식하는 일은 사실상 시점의 문제다. 역사를 조감도처럼 보면 이게 조감도라는 게 말 그대로 새 이게 조감도라는 표현이 그거 아니야. 새가 바라본 그죠? 그러니까 새 정도 하늘에 날아가는 새 정도가 바라보는 정도에서 보면은 즉 역사 발전을 수십 년이나 수백 년이라는 단위로 검토하면 역사가 통일의 방향으로 향하는지 다양성의 방향으로 향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장기적 과정을 이해하기에는 조감도, 그러니까 그죠? 새의 시야 정도, 새의 높이 정도는 너무 근시안적이다. 그보다는 아예 그냥 우주에 떠 있는 정찰 위성, 이게 그 비교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의 높이와 그보다 훨씬 멀리 떠 있는 정찰 위성의 관점에서, 그죠? 정찰 위성의 시점을, 즉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라는 단위를 스캔하는 지점을 취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 시각에서 보면 역사가 통일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기독교의 분화와 몽골 제국의 붕괴는 역사라는 고속도로의 과속 방식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백 년, 수십 년으로 보면은 계속 분화되고 분열됐지만은 수천 년 단위로 보면은 그죠? 정찰 위성 높이에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전반적인 방향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한순간에 지구라는 행성 위에 각기 분리된 채 공존했던 인간 세상들의 개수를 세는 것이다. 이게 분리됐다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사회의 경계.
사회의 경계. 어디까지가 하나의 사회일까라고 했을 때 그걸 의사소통의 한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한계. 의사소통의 한계가 이것이 어떤 사회의 한계라는 거죠. 사회의 한계. 의사소통의 한계. 그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은 거기까지 이제 하나의 사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되는 분리된 그 격리됐다는 게 그거예요. 그죠? 의사소통이 아예 없는 격리된 수많은 인간 세상들로 구성된 은하와 같다. 역사의 대부분 시기 동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남쪽에 있는 중간 크기의 섬 태즈메니아를 떠올려 보자. 그래서 이 섬은 그죠? 기원전 만년경에 빙하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그 호주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게 뭔지 어딘지 아시죠? 이거죠? 태즈메니아 요거죠? 요거 섬 그죠? 호주에 밑에는 이것도 큰 섬이에요. 이것도 남한의 한 3분의 2쯤 돼요. 상당히 커요. 남한 크게 3분의 2니까. 근데 인구는 뭐 지금 뭐 한 50만밖에 안 되고. 태즈메니아하고 연관된 아주 이제 원주민들의 비극적인 역사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섬은 어쨌든 분리가 돼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호주 본토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섬에는 수렵 채집인 몇천 명이 남았고, 이들은 19세기 유럽인이 도착했을 때 다른 인류와는 아무 접촉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없는 거죠, 그죠? 의사소통이 저 위쪽 사람들하고 없으니까 독립된 하나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00년간 태즈메니아 바깥의 사람들은 이 섬이 존재할 줄 몰랐고 이 섬 사람들은 바깥 세계에 누군가 살고 있는지 몰랐다. 이들에게는 나름의 전쟁, 정치투쟁, 사회적 변동, 문화 발전도 있었는데 아주 특이한 퇴보한 점도 있었어요. 정말 특이한 게 태즈메니아 주위 해안인데 이 사람들 낚시 기술을 잃어버렸어. 낚시 기술 잃어버리고 물고기를 안 먹어. 희한하게. 네, 희한하게. 네, 그러니까 그 퇴보한 기술적 퇴보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등장하게 합니다. 고립된 사회가 어떻게 이제 그렇게 퇴보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워낙 소수기. 그러니까 건너간 사람들은 낚시를 좀 했지. 여기서 건너간 거니까. 그죠? 그 호주 원주민들은. 그죠? 근데 한 만년 사이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 안에 먹을 게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서구인들이 봤을 때는 다른 쪽 원주민들에 비해서 상당히 빈궁했다는 거예요. 빈궁하고 좀 더 야만적이고 좀 더 공격적이었지. 그래가지고 서구인들이 다 이제 실제로 막 쏴 죽였지. 학살을 했죠. 대량 학살. 저걸 뺏으려고. 또 숫자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저 큰 섬에 남한 3분의 되는 섬에 그 발견 당시에 한 5,000명에서 10,000명을 넘지 않는 걸로 봤거든요. 원주민 숫자를. 그러니까 진짜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아마 유전적으로도 퇴보했을 것이고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퇴보한 그런 물고기를 엿먹는 그런 낚시 기술을 잃어버려서 경쟁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사회. 그래서 저를 연구를 많이 하고 싶어 했는데 이게 다 죽여버려가지고 연구를 많이 못했어요. 예? 그렇죠. 그 원주민들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은 한 140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은 다 남아 있는데 다 죽었고. 아, 후손이 없어요 지금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혼혈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뭐 없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사례예요. 서구인회에서 완전히 서구인들이 학살을 한. 그러니까 거기 농장을 짓고 이러려고 하는데 이제 막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원주민들이 막 총으로 쏘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백인들이 처음에 거기 갔을 때. 그래도 인구 구성이 얼마 안 되니까요. 좀 죽고 나면은 이게 나중에 안 되는 거지. 더 이상 번식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요 태즈메니아 역사가. 비극적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아주 이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은 게 그러니까 고립된 것 중에서 가장 고립된 사회라는 거예요. 그 다른 에스키모들보다 훨씬 더. 또 에스키모들끼리는 또 이렇게 다른 부족들끼리 뭐 서로 싸우고 이런 게 있었거든, 나름. 그러니까 에스키모들도 그건 있어요. 에스키모들도 자신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인간이다라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처럼. 하지만 그래도 에스키모들은 다른 에스키모들하고 서로 싸우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뭐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사례를 꼭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듣는 얘기입니다. 태즈메니아. 그래서 241페이지 계속 보시면 맨 위에 하지만 가령 중국의 황제나 메소포타미아의 통치자에게 태즈메니아는 목성의 위성 중 한 곳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이렇죠, 그죠? 그래서 태즈메니아인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살았다.
미국과 유럽 역시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에 서로 고립된 세계였다. 고립됐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게 그 아메리카 옛날 그 잉카 문명 그런 거 말하는 거 잉카 마야. 그러니까 기원 후 378년 동로마 제국의 발렌스 황제는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고트족에게 패해 사망했고 이제 요때부터 이제 로마가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요게. 이 로마가 기울기 시작해서 로마가 이제 망하는 그 고트족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렇게 그래서 고트족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고트족이 이 고트가 그 중세 고딕 양식 들어보셨어요? 고딕이에요, 고딕 양식의 그 뾰족 고딕 이렇게 그죠? 고트 그죠? 고트 여기 이 종족 이름인 거죠. 종족. 그러니까 이 종족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이제 지배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양식인 거죠. 그래서 뭔가 뾰족탑 세우는 거, 뾰족. 그 고딕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중세 고딕 양식. 이 고트족을 말하는 겁니다. 고트족. 그래서 고트족이 여기서 이후 결정적인 전투에서 고트족 연합군에게 로마가 지면서 이제 로마가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선 거죠. 같은 해 마야 티칼의 척톡 아이착 왕은 테오티후아칸 군대와의 전투에서 패해 사망했다. 티칼은 마야의 중요한 도시 국가였고 테오티후아칸은 당시 아메리카 들어서 가장 큰 도시로서 거주민이 25만 명이 넘었다. 근데 25만 명 찾아봐도 25만 명이 아닌가? 어쨌든 많았어요. 동시 로마인과 같을 정도로 많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유명한 그 마야 문명 그 사진이에요. 이게 이게 여기 먼저 나왔구나. 그러니까 요게 티칼, 그죠? 티칼이라는 마야인, 그죠? 마야인의 과테말라에 있는, 과테말라니까 좀 더 멕시코보다 남쪽이죠. 멕시코보다 남쪽에 있는 그러한 꽤 융성했던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했던 게 요거예요, 요거. 테오티후아칸,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쟤네랑 싸워서 얘가 이긴 거잖아요. 이거 딱 보면 엄청 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피라미드가 있어요, 여기, 얘네. 요거는 멕시코 시티 옆에 있어요. 지금의 멕시코 시티. 지금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옆에 있는 엄청 크잖아요, 그죠? 엄청 크죠. 여기 이렇게 인구 한 25만 살았다는 겁니다. 살아서 얘네랑 그다음에 좀 전에 앞에 있던 티카는 그거 좀 아래급 도시였는데 서로 싸워가지고 얘네가 이제 깨져버린 거지. 얘네가 진 거고 그런 겁니다. 비슷하죠, 근데 그 피라미드 양식들이 마야 문명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패배와 테오티후아칸의 융성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러니까 로마는 화성이 있고 테오티후아칸은 금성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식으로 그죠?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인간 세상들이 공존했을까? 기원전 10,000년경에 우리 행성의 숫자는 수천 개였다. 기원전 2000년이 되자 숫자는 수백 개, 많아야 2,000, 3,000개 정도로 줄었다. 기원 후 1450년이 되자 그 숫자는 그보다 더 극적으로 줄었다. 유럽인의 세계 탐사 직전인 그 시기에 지구에는 태즈메니아 같은 고립된 작은 세계가 상당히 많이 존재했지만 90%에 가까운 인류는 아프로아시아, 그러니까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합쳐진 거예요, 그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까지 합쳐진 그 구대륙이죠, 구대륙. 그 세상이라는 단 하나의 큰 세상에 살았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상당 분포함의 대부분은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미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죠. 이미. 그죠?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류는 상당한 규모와 복잡성을 지닌 4개의 세계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됐습니다. 1번 중미 대부분과 북미 일부를 아우르는 메소아메리카 세계. 메소가 이제 영어로는 센트럴, 센터, 중앙 아메리카라는 뜻입니다. 중앙,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메소라는 뜻이 메소. 그러니까 미들 그런 뜻인 거죠. 스페인어로 메소, 중앙 아메리카. 이게 이제 마야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남미 서부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안데스 세계, 이게 잉카 문명. 그다음에 호주 대륙을 아우르는 호주 세계가 있고 하와이에서 뉴질랜드에 이르는 남서태평양의 섬 대부분을 아우르는 대양 세계. 우리는 오늘날 그죠? 남태평양 그쪽. 그래서 지도 보신 분 아시죠? 지도 그죠? 지도 있 그죠? 지도 밑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1450년의 지도.
그러니까 앞으로아시아 세계에서 이름이 적혀 있는 곳은 14세기 무슬림 여행가 이븐 바투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븐 바투타가 방문했던 곳이다. 그래서 모로코 탕헤르 출신인 그는 팀북트, 잔지바르, 남부러시아, 중앙아시아,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그의 여행은 근대 전야, 그러니까 근대 직전의 앞으로아시아의 통일성을 보여준다. 그거 다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상 다니면은, 그죠? 그래서 그 팀북트가 지금 말리 쪽인데 아마 그 당시에 요것도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은요. 나중에 저런 것도 하면 참 그런 강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수업을 금융사나 이런 거 그죠? 팀북투 이 말리 이 당시에 말리 왕이 이제까지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지금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이 팀북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기 금광이 있고 금광과 그 암염이 있어요. 금광과 암염. 그래서 그 두 개를 팔아가지고 역사상 최고의 부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그 우리 인플레이션을 다 집어넣어서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북투 그다음에 15세기에 다른 데랑 다 14세기 말리 왕이 다른 데랑 다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도 다 비교했을 때 그 아마 최고의 부를 이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렇게 다닌 거죠. 팀북투 뭐 그게 탕헤르 출신인데 팀북투, 카이로, 잔지바르 그죠? 여기까지 하고 뭐 바그다드, 부하라, 델리, 베이징, 수마트라까지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게 이제 하나의 통일된 세계라는 거예요. 이쪽은 나머지는 분리된 세계였죠. 그래서 호주 세계가 있고 태지미아는 또 고립됐고 그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대양 세계도 여러 가지예요, 사실 이것도 대양 세계도. 근데 파푸아 뉴기니도 상당히 고립된 세계였고 한편으로는 대양 세계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메소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요 마야 문명, 그다음에 아래쪽에 안데스 제국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90%는 앞으로아시아에 살았고 나머지 10%만 저 다른 쪽에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 통일 전체 방향은 통일적인 방향으로 그죠? 통일 역사의 방향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좀만 보고 잠깐 쉬십시다. 이후 300년간 앞으로아시아 거인은 세계의 나머지 지역 전부를 집어삼켰다. 요게 이제 그 왜 총균세의 주된 주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길을 가축도 이제 적당한 가축이 있었고 다른 세계는 그런 가축 같은 게 없었고 말이죠. 그죠? 그런 유리함을 가지고서 다른 지역을 다 식민화한 거죠. 1521년에는 그 메소아메리카 뭐 세계를 먹어치웠다. 스페인인들이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앞으로아시아는 대양 세계도 처음 뜯어먹었다. 페르난드 마젤란이 세계 일주 항해를 하고 그 직후 정복을 마무리 지은 것이었다. 안데스 세계는 1532년에 붕괴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잉카 제국을 짓밟은 것이었다. 그래서 유럽인이 처음 호주들에게 상륙한 것은 1606년 요게 네덜란드인들이 처음 상륙했고요. 자연 그대로의 대륙이 끝장난 것은 영국이 본격적인 식민화를 시작한 그 1788년 쿡선장 그죠? 그 항해 이후에 요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 15년 뒤에 영국인들은 태지메니아의 첫 정착지를 건설함으로써 최후에 남아있던 독자적 인간 세계를 앞으로아시아에 회관에 폐렴시켰다. 그죠? 태지메니아가 끝까지 남아있었는데 그것도 폐렴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아시아가 삼킨 것들을 모두 소화하는 데는 이후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 그 과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인류는 동일한 지정학 체계 그러니까 행성 전체가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가로 나눠져 있다. 동일한 경제체제, 자본주의 시장의 힘은 지구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미친다. 동일한 법체계, 인권과 국제법은 세계 모든 곳에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효력이 있다. 그죠? 이론상으로는. 그다음에 동일한 과학체계, 원자구조나 결핵치료법에 대해 이란, 이스라엘, 호주, 아르헨티나의 전문가들은 완전히 동일한 견해를 보인다. 이런 걸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 지구 문화는 균일하진 않다. 그죠? 하나의 유기체에 수많은 장기들과 세포들이 포함되어 있듯이 우리의 전 지구 문화는 뉴욕의 증권중개인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양치기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 방식들과 사람들을 아우른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밀접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여전히 서로 논쟁하고 싸우지만 논쟁에 사용하는 개념은 동일하고 싸움에 사용하는 무기도 동일하다. 진정한 문명의 충돌은 청각장애인들이 말로 나누는 대화와 같다. 이 비유가 좀 그래요. 청각장애인들인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서로 못 듣겠죠, 그죠?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사실은. 그죠? 누구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문명의 충돌, 진정한 문명 충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아. 오늘날 이란과 미국이 상대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부딪히는 상황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들은 국민국가, 자본주의 경제, 국제적 권리, 핵 물리학이라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고유 문화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만일 그 고유성이란 것이 독자적으로 발달한 무엇, 그죠? 외부 영향을 받지 않은 고대의 지역 전통에서 구성된 것을 뜻한다면 오늘날 지구상에는 고유 문화가 하나도 없겠죠, 그죠? 아무리 지금 아마존에 가봐도 다들 옷까지 걸치고 있더라고요. 그 서구 공장에서 만든 옷을 걸치고 있고 에스키모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몇 세기 동안 모든 문화는 홍수처럼 범람한 지구적 영향들에 의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그래서 이런 지구화의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이른바 민속 요리다. 우리는 이탈리아 식당에서는 토마토 소스를 넣은 스파게티를 예상하고 폴란드와 아일랜드 식당에서는 많은 감자를, 아르헨티나 식당에서는 수십 종의 스테이크 중 하나를 고를 것을, 인도 식당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에 매운 고추가 들어갈 것을, 모든 스위스 카페의 하이라이트는 크림을 잔뜩 넣은 뜨겁고 진한 코코아일 것을 예상한다. 하지만 이게 다 이제 민속 음식이라고 알려진 건데, 하지만 이 중 어떤 음식도 이들 국가가 원산지는 아니다. 그죠? 토마토, 고추, 코코아의 원산지는 멕시코다. 이것은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한 다음에야 유럽과 아시아에 들어왔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단테 알리기엘은 이게 이제 그 신곡으로 유명한, 그죠? 신곡 있잖아요. 단테 신곡. 토마토 소스가 듬뿍 묻은 스파게티를 포크는 당시 발명되지도 않았다. 이걸 감아본 일이 없다. 그죠? 이탈리아 출신 사람이지만 토마토는 뭐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이런 뭐 스파게티를 먹어본 적이 없겠죠. 포크도 마찬가지고요. 포크도. 윌리엄 텔, 스위스의 뭐 전설적인 영웅, 그죠? 그런 실존 인물은 아니라고 여겨진데 어쨌든 윌리엄 텔은 초콜릿을 맛본 일이 없으며 부처는 음식에 고추를 넣어 먹은 일이 없다. 감자, 폴란드가 아일랜드에 들어온 지는 400년도 채 되지 않았다. 1492년 아르헨티나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스테이크는 라마 고기로 만든 것뿐이었다. 그죠?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유발 하라리 그 전체적인 입장을 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요,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고유 문화, 그죠? 문화적 고유성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적 고유성, 이 얘기가 나오면은 딱 이제 떠오르는 게 문화상대주의거든요. 문화상대주의. 그러니까 문화상대주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서울대 애들도 잘 대답을 못하죠. 깔끔하게 정리를 못하지. 그러니까 문화가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다르다는 게 아니고, 문화상대주의는 이제 개념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그 고유성,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문화는 고유하다, 그죠? 각각의 문화는 고유하고, 그렇게 고유한 문화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고유성과 다양성, 이게 제일 이제 문화상대주의 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성과 문화적 고유성, 문화적 독자성, 그죠? 어떤 유니크니스. 각각이 다 합리성을 갖고. 그러니까 각각이 유니크하다는 거, 유니크하다, 그죠? 다른 거로 대체 불가능한 유니크한 각각의 문화들이고, 그런 문화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또 인정하는 게, 요게 문화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상대주의가 20세기 이제 초반에 등장을 해서 중반 후반까지 지배적이었죠. 그 사상계에서 문화상대주의가 지배적이었고, 문화상대주의가 낳은 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즌 2예요. 시즌 2. 그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건 20세기 말까지의 사상이었고, 21세기에 이른바 세계화, 그죠? 세계화가 되고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진 것도 커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상대화해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야.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그죠?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1991년 12월에 소련이 무너진 거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그게 하나의 시대를 나누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1991년 이전까지는 문화 상대주의 시대였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1945년부터 1991년까지 소련 멸망할 때까지는 문화 상대주의가 그래도 지배적인,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가 지배적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3세계, 그죠? 우리는 다르다, 그죠? 우리는 고유한 독자적인 다른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북한 주체 사상도 나온 거고요, 다 그게, 그죠? 우리끼리 우리식대로 한다, 우리식 사회주의 그런 거. 그런데 1991년 소련 무너지면서 이제 문화상대주의 시대가 사실상 이제 끝난 거죠.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유발 하라리의 그 기본적인 입장을 보면은요, 문화상대주의, 20세기 문화상대주의에서는 사실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큰 틀에서는.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또 문화상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유발 하라리 말하는 것처럼 상상의 질서는 우리가 지어내기 나름이니까
또 상대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문화나 그 사회에 따라서 어떤 상상의 질서를 믿고 추구하냐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일 수 있는 거지. 서로 다른 상상의 질서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단 그 고유성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상대주의 핵심 개념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고유성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발달한 그 무엇 외부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아까 문명 충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요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문화상대주의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문화상대주의, 도덕상대주의의 문제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들은 서로 다른 도덕 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 사실은 사실이죠. 그죠? 이건 맞기야 맞죠. 문화마다 다 도덕 규범이 다르니까, 도덕이 다르니까. 근데 그렇다 그래서 도덕에는 그 어떤 객관적 규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문화상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지. 야, 다 다르잖아. 어느 하나 객관적으로 옳은 게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에서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화들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다른 어떤 것, 객관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따라 나오지 않는다. 이게 가장 그 문화상대주의나 도덕상대주의를 그 기본적인 논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점을. 자, 그래서요. 모르겠어요. 응?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화상대주의자들은 이 얘기를 하고 바로 여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야, 다 다르잖아. 도덕을 동일시했다고요? 그렇죠. 문화에 따라서 도덕 규범이 다르니까. 문화에 따라서 윤리가 다르잖아요. 도덕 윤리가. 그죠? 문화에 따라서. 그죠? 어디서는 모두로 관통하는 살인하지 말라고 이런 거는 현대에서는 관통하는 그거는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각 문화마다 어쨌든 문화마다 그죠? 식인 풍습도 있는 거고 아내가 순장하는 그런 풍습도 있는 거고 그게 거기서 그 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어지는 거니까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 인정하죠. 문화상대주의자들도 인정하고 문화상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전제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전제는. 결론은 문화상대주의자들의 결론인 거죠. 그렇죠. 이 결론은 문화상대주의는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다 다르지 않느냐 도덕 규범이. 그 중에 어떤 하나를 옳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문화에 따라 상대적이다. 그죠? 객관적 규범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해야 되는 어떤 규범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논리적인 얘기예요. 논리적인 얘기. 그럼 좀 그렇게 보시면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차이가 존재한다. 그거 맞아. 문화들 간에 차이가 존재해. 그죠? 근데 그 사실로부터 다른 어떤 객관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축하지 않는다. 이게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로부터 이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규범이 다 다르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어.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해하시겠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막 네.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규범이란 건 없어. 세상엔 없어. 그건 안 나온다는 거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해 왔다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뭐 하나 옳은 게 없어. 각자 자기가 보는 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지금과 직결되는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요게 바탕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어떤 얘기로 넘어가냐면 이번 하루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그러니까 공통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이는 공통성. 다르지만 공통성, 보편성, 객관성, 제3의 것을 부정하지 않아. 오히려 차이는 공통성을 전제한다는 거지. 요게 중요한 얘기예요, 요게. 그러니까 비교를 위한 전제 조건.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세 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언가 두 개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개 대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무엇, 제3의 기준이나 개념이나 전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하려면은 얘랑 달라. 그럼 뭐가 다른데? 무슨 개념 하에서 다른 건데? 그러려면 그 다르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세 개가 필요한 거지. 그 두 개 말고 나머지 다른 또 하나 공통된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발 하라리 얘기가 결국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유한 문화는 것은 없고 서로 다른 거 갖고 막 싸우지만 그들이 같이 뭐 미국과 이란이 싸우는 거는 싸우지만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그죠? 뭐 국민국가, 뭐 자본주의, 국제 권리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제3의 것이 공통된 것이 있다. 그 공통된 것은 결국 다 영향받아가지고 다 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고유 문화를 말할 수가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예 다르면 안 싸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아예 다르면. 아예 다르면 이렇게 되죠. 싸우나요? 이렇게 되죠. 진정한 문화 충돌이 일어난다.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진정한 문화 충돌이 뭐냐면은 청각 장애인들이 말로 나누는 대화가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모두 문화 상대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이건 청각 장애인이 말로 싸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인간이든 아니든 어차피 존중하고 존중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식인종을 만나던 누굴 만나던 저게 인간이야? 아니면 짐승이야? 몰라. 모르지만 어차피 문화 상대주의잖아? 서로 존중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다면 나는 상대방이 인간인지 아닌지 고려하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가진 힘과 의지와 욕구에 따라 나의 길을 가면 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면 되고. 왜냐면 존중할 거 아니야, 서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문화상대주의 귀결. 이게 진정한 문화충돌이라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그죠? 진정한 문명의 충돌은 서로 공통된 게 아예 없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문화상대주의 말대로 서로 완전히 독자적인 두 문화가 만났다면은 공통된 게 없으니까 각자 자신의 길. 예. 서로. 그러니까, 그죠? 어차피 존중하고 존중받을 거니까, 뭐. 이제 지구 침공 정도 돼야지 이제 진정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일련의 표식이나 소리들이 우리 언어로 번역될 수 없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번역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번역된다는 게 지금, 이거. 여기 나왔던 것처럼 뭐 공통의 제3의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알아듣는다는 것 자체가 저게 언어구나. 저것도 식인종의 언어도 저게 언어다라고 하면 언어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공통된 개념이. 그래서 여기 왜 이러냐? 그것을 언어 사용자에 의해 발화된 단어나 문장으로 여길 아무런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도대체 그 사람을 언어 사용자, 사유하는 존재, 심지어 인간으로 여길 이유도 없고 뭐 인간으로 여기지 말란 게 아니라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나도 존중받을 거 아니에요. 문화 상대주의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거니까 나는 내 길을 가다가 그게 꺾이면 뭐 꺾이는 거지 어떡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정글이라고 합니다. 정글에서는 사자나 임팔라가 그냥 자신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사자는 자신의 길을 가서 힘껏 쫓아가고 임팔라는 자신의 길대로 열심히 도망가고 그래서 잡아먹히면은 잡아먹히는 거고 도망가면 도망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존중하고 어차피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거잖아요. 임팔라는 도망가는 거 존중받는 거고 사자 쫓아가는 존중받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진정한 문명의 충돌이라는 게 청각 장애인들이 말로 나누는 대화 같다.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정글만 정당화된다는 거죠. 정글의 상태.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끝나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존중하고 존중받을 거니까. 그죠? 문화상대주의에 따르면은. 문화상대주의가 이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문화를 존중하라. 그죠? 그럼 나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만 나도 존중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된다. 그거죠. 그런데 이제 유발 하라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를 비교하려면은 그게 두 개를 뭔가 비교하고 서로 싸우려면은 싸우는 언어라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하고 이란이. 그거는 벌써 공통되게 있는 것이고 공통되게 있다는 것은 이미 커다란 하나의 그 범주 속에 우리가 포함돼서 그죠? 하나로 이제 통일적인 그런 문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을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의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을 부정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 지금 얘기가. 결국 다시 정글로 돌아가면서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글로 가게 됐죠. 그냥 그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전체 문화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유발 하라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사실 이거 압축해서 설명드렸는데 문화상대주의까지 얘기하려면 얘기가 많이 길어져가지고
근데 딱 봐도 어쨌든 사례를 통해서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는 뭐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도 없죠, 사실상. 그래서 맨 밑에 줄에 244페이지 맨 밑에 줄에 할리우드 영화는 대초원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용감한 기수의 이미지로 조상들의 관습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세척자들의 마차를 용기 있게 습격하는 이미지로 줄곧 그려왔다. 하지만 북미 원주민 기수들은 그 어떤 고유한 고대 문화의 수호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고유한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미 17, 18세기 북미 서부의 평화를 휩쓸었던 중대한 군사 정치적 혁명의 산물이었다. 그 즈음 유럽에 말이 도입되고 이제 그 총이 도입되고 그래서 여기 뭐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프리카 아파치족 이 아파치인데요. 아파치 벌써 총 가지고 있고 이제 총 그래서 막 습격하잖아요. 말도 원래 없었고 애들이 이제 서구인한테 이거를 사고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서구인들하고 싸운 거죠. 미국인들하고 이미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이게 그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거기 1492년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이라는 존재가 없었다. 1492년이 그 콜럼부스 신대륙 발견이죠. 그죠? 1492년. 그다음에 19세기 수족과 아파치족의 문화에는 매력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이미 19세기에도 이미 다 서구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유 문화라기보다는 세계적 힘들이 빚어낸 결과인 근대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치 요거는 수족 지금 다 총 들고 있잖아요. 총 들고 그죠? 서구인들 서구화된 이런 서구식 뭔가 군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 수족이 가장 끝까지 강렬히 저항을 했는데 그 다 이미 서구화된 그런 무기 가지고 서구인들한테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제가 요걸 딱 읽다가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생각나는 게 우리가 그 왜 맨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1년에 2번씩 민족 최대의 명절. 그래서 민족 최대의 명절에는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한 가족 모여서 이렇게 인사하고 했으면 세배 드렸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 옛날에는 항상 모였지 뭐. 항상 모여 있었지. 거기 살았으니까. 이게 근대화의 결과 도시로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명절 때 이제 시골로 가서 모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근대의 문화인 거죠. 얼마 안 된 문화인 거죠, 사실은. 몇십 년 안 된 문화고, 이제 또 사라진 문화. 이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족 최대 명절에서 뭐 모인다고 하지만 이게 그 민족의 관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절 때 모이는 게 무슨 관습이야. 원래 항상 모여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맨날 얼굴 보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 그거는 고유 문화가 아니라 명절 때 이렇게 고향에서 다 찾고 모이고 하는 거는 고유 문화가 아니라 산업화의 특정 시기의 산업화 시기의 그 과도기적 산물이다. 이제 산업화가 다 되고 나니까 시골 가는 애들 없잖아요. 예전 저희 대학교 때는 명절 때 대학교에서 그 차 출발했죠. 버스 왜 그 시골 귀향 버스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총학생회에서 왜 마련해가지고 네, 그죠? 전세 버스 이렇게 해서 시골로 가고 명절 때마다 추석 때. 근데 그건 좀 그 시대를 지칭하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모던 현대지만 그 일부의 거를 현대라고 할 수 없으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말의 뜻은 현대가 그거지만. 그 단어가 지칭하는 시대가 그 시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유의 그 고유가 언제적을 지칭하는지 좀 뜻이 좀 다른 게 아닐까. 그렇긴 하긴 한데 근데 고유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명절 되면 다 가잖아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것도 고유인 건 아닌 거죠. 산업화의 산물이니까 결국에는 그죠? 그때 그 시기부터를 고유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 싶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마치 우리가 듣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의 그 오래전부터 내려온 명절 때 뭐 가족이 한 가족이 모이고 이런 게 우리 전통처럼 생각하는데 적어도 한 두세대는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 두세대 딱 거쳤죠. 딱 60년은 됐죠. 딱 거쳤죠. 딱 그죠? 딱 두세대 정도. 두세대 정도는 그걸 거쳤으니까. 그리고 지금 세대는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지금 세대는 아니죠. 그죠?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산업화의 결과 그런 건 있죠. 예. 아직 그 세계가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살아있고 힘을 갖고 있으니까 데리고 가면 가야 돼. 자, 계속 보시면요. 지구적 비전, 그 다음에요. 그래서 실질적 관점으로 볼 때 지구적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들은 제국들이 커지고 무역이 활발해진 지난 몇 세기 동안 진행되었다.
아프로아시아, 미국, 호주, 오세아니아 사람들 사이에 점점 더 견고해지는 유대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멕시코의 고추가 인도 음식에 들어가고 스페인의 소가 아르헨티나에서 풀을 뜯게 되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보다 더욱 중요한 발전이 기원전 첫 밀레니엄,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에서 기원전 1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한 대충 1000년 단위로 보는 거예요. 아까 인공 뭐 정찰 위성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한 1000년 단위로 보면은 그 10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게 아주 중요하다. 그것이 보편적 질서라는 개념이 뿌리를 내는 시점이었다. 그 보편적이라는 게 이제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전 수천 년 동안에도 역사는 이미 지구적 통일의 방향으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보편적 질서라는 관념은 아직 낯설었다. 호모사피엔스는 사람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 생각하도록 진화했다. 우리란 누구든 내 바로 주위에 있는 집단을 말했다. 우리. 그래서 그들이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것도 그죠? 이거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우리라는 표현을 가지고 둘을 구분하자는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라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잖아요. 그죠? 우리라고 그럴 때 우리라는 게 듣는 사람을 포함하는 거냐, 듣는 사람을 빼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 자체가 벌써 그게 양분법 된 거예요. 양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 자체가. 나는 포함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거 같이 하는 거야 했을 때는 상대편은 우리 쪽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 그럼 니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한 단어 가지고 한 단어가 우리 엄마라 할 때 얘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 자체가 이건 우리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똑같아요. 위라는 단어 영어로 위라고 할 때도 그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단어가 의미가 우리는 잘 평소에 못 느끼죠. 자연스럽게 쓰니까. 그런데 의미가 완전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상반된 의미를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다. 우리라는 단어에. 그래서 우리라는 한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와 나머지 사람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36페이지 에서 보시면요. 사실 어떤 사회적 동물도 자신이 속한 종 전체 이익에 이끌 행동하지는 않는다. 침팬지 종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침팬지는 한 마리도 없고 지구적 달팽이 공동체를 위해 촉수 한쪽이라도 까딱하는 수고를 들일 달팽이는 없으며 알파수컷 사자들 중에 모든 사자의 왕이 되고자 나서는 놈도 없고 벌집 입구에 만국의 일벌들의 단결하라는 구호가 붙는 경우도 없다. 하지만 인지혁명을 시발로 호모사피엔스는 이 점에서 점점 더 예외가 되어갔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들을 형제나 친구라고 상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런 형제에는 보편적이지 않았다. 건너편 골짜기 어딘가 혹은 저산 너머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초의 파라오 메네스가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 이제 상이집트 하이집트를 통일했을 때 이집트인들이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이집트에 국경이 있으며 그 너머에는 야만인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이었다. 야만인들은 낯설고 위협적이었으며 오로지 이집트에 필요한 땅이나 천연자원을 이들이 가지고 있을 때만 흥미로운 존재였다. 흥미의 크기는 필요의 크기에 비례했다. 사람들이 창조한 모든 상생의 질서는 인류의 상당한 부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네 공동체 내에서만 적용되는 상상의 질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원전 첫 밀레니엄 동안 보편적 질서가 될 잠재력 있는 후보 3가지가 출현했다. 이 세 후보 중 하나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세계 전체와 인류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로 통치되는 하나의 단위로 상상할 수 있었다.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모두가 우리였다. We are the world가 된 거죠, 그 생각이.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초로 등장한 보편적 질서는 경제적인 것, 즉 화폐 질서였다. 두 번째 보편적인 질서는 정치적인 것, 즉 제국의 질서였다. 세 번째 보편적 질서는 종교적인 것, 즉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보편 종교라고 하잖아요. 보편적 종교의 질서였다. 우리들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진화적 구분을 처음으로 어찌어찌 초월했고 인류의 잠재적 통일을 내다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상인, 정복자, 예언자들이었다. 상인들에게는 세계 전체가 단일 시장이었으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 고객이었다. 이들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경제 질서를 세우고 싶어 했다. 정복자들에게는 세계 전체가 단일 제국이었고 모든 인간은 잠재적 신민이었다. 예언자들에게는 온 세계의 진리는 하나뿐이었으며 모든 인간은 잠재적 신자였다. 이들 역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이게 참 대단히 특이한 생각이에요. 그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그 상상의 질서.
그래서 이제 그 후 3,000년간이죠. 그죠? 지난 3,000년간 사람들은 이런 지구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점점 더 야심찬 시도를 했다. 그래서 이어지는 세 장에서는 그러니까 화폐와 제국과 보편 종교가 어떻게 퍼져나갔고 오늘날 어떻게 오늘날의 통합된 세계의 기초를 닦았는가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역사상 최대의 정복자 극도의 관용과 융통성을 지녔으며 사람들을 열렬한 사도로 만들었던 정복자에 관한 것이다. 이 정복자는 바로 돈이다. 그죠? 같은 신을 믿거나 같은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꺼이 같은 돈을 사용하려 한다. 오사마 빈 라덴, 그죠? 9.11 테러. 오사마 빈 라덴은 미국의 문화, 미국의 종교, 미국의 정치를 그토록 증오했지만 미국 달러는 매우 좋아했다. 그죠? 돈은 어떻게 신과 왕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죠? 이제 화폐, 돈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체 이야기는 인류의 통합을 촉진했다는 거예요. 제목이 지금 제 3부의 제목이 인류의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류의 통합.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